어느 마을에 다옴이라는 예술을 사랑하는 젊은 여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림을 그리며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구축하고 싶어 했습니다. 다옴은 늘 낡은 스튜디오에 틀어박혀 자신의 예술을 추구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녀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그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녀가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마을에 대규모 축제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축제 준비에 참여했고 다옴에게도 참가를 권유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그저 자신의 예술 분야에 집중하고 싶어서 참여를 거부하려 했지만 마을의 원로 중 한 명이 찾아와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옴, 이 축제는 우리 마을의 역사를 기념하고 공동체 정신을 강화하려는 중요한 행사야.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림 실력이 이 축제를 더욱 빛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다옴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공동체에 의의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원로의 이야기를 듣고 그녀의 예술이 공동체를 위해 사용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예술로 축제의 메인 플라자에 벽화를 그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벽화를 그리면서 다옴은 마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벽화의 주제를 다듬어 나갔습니다. 점차 그녀의 예술은 혼자만의 꿈이 아닌 마을 사람들의 기억과 역사 그리고 그들의 가치와 정서를 담아내게 되었습니다. 벽화는 단순한 예술작품을 넘어 마을의 상징이자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축제가 끝난 후 다옴은 자신이 상상도 하지 못했던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의 유대감이 생기며 그녀 자신도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는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또한 그녀의 예술은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닌 모든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다옴은 마이클 샌델이 공동체주의 철학을 몸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의 예술적 열정과 꿈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공동체와 연결될 때 비로소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음을 말입니다. 그녀의 선택은 더 이상 단순한 개인의 자유가 아닌 마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가치를 선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이후로도 다옴은 마을과 함께 성장하며 예술을 통해 공동체의 결속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녀의 예술은 이제 그녀 자신의 자아를 초월하여 공동체의 일부로서 더욱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공동체 내에서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개인의 권리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가치와 전통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정의의 시작점일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벤담이 자신의 이론을 테스트하기 위해 현실 세계를 돌아다니던 중 신기한 마을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 마을의 이름은 행복산장이었습니다. 이곳은 이름 그대로 모든 주민이 행복하다는 전설이 있는 곳이었죠. 벤담은 이곳이 그의 이론을 실험하기에 완벽한 장소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을에 들어서자마자 벤담은 시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시장은 이 마을의 비결은 아주 간단하다고 했습니다. 모든 결정을 내릴 때 주민들은 공리주의의 원칙을 철저히 따르며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목표로 삼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벤담은 이 말을 듣고 무척이나 흥미로웠습니다. 그는 이 마을에서 일어나는 여러 사소한 결정부터 중요한 사회적 이슈까지 공리주의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직접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날, 벤담은 마을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날의 주요 의제는 마을 앞 강에서 다리를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리 건설은 비용이 많이 드는 작업이었고 마을의 예산이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이의 의견이 중요했습니다. 한쪽에서는 다리가 건설되면 더 많은 관광객이 마을을 방문할 수 있으니 장기적으로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다른 쪽에서는 그 비용을 보육시설 강화 및 의료 서비스 개선에 사용하는 것이 더 좋다고 했습니다. 벤담은 회의 중 계속 자료를 분석하고 각 선택의 결과를 시나리오별로 시뮬레이션했습니다. 그의 계산 결과는 흥미롭게도 다리를 건설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더 많은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더 많은 관광객이 유입되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이는 결국 주민들의 소득 증대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벤담은 단순한 이 결과를 주민들에게 제안했고 여러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그의 논리가 설득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민들은 다리 건설을 허가했고 몇 년 후 그 결정이 마을에 큰 행복을 가져다 주었다고 합니다. 다음 날 벤담은 시장에서 벌어진 또 다른 흥미로운 사건을 목격했습니다. 마을의 유명한 제빵사 크로와상 씨는 매일 아침 전 마을 사람들에게 빵을 공짜로 나눠주기로 유명했습니다. 이유인즉슨 빵에 향기가 난다며 먼 곳에서 찾아오는 이들이 많아 이곳이 점차 유명해졌고 제빵사의 선행 덕분에 마을 전체가 와인 축제나 가을 수확 축제 같은 이벤트를 더욱 풍성하게 즐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벤담은 이 사건을 통해 개인의
나서는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큰 행복을 가져올 수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벤담은 행복 선장의 여러 상황을 관찰하며 공리주의가 단순한 철학적 개념을 넘어 실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배웠습니다. 결국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이란 우연이 아닌 선택의 결과다. 중요한 건 개인이든 사회든 우리 모두가 서로의 행복을 고려하며 결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궤도에 오른다. 이후 벤담은 자신의 이론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다른 많은 지역을 방문했고 그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행복선장에서의 경험은 그의 철학적 여정에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한 마을에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왕성한 철학자 토마스가 살고 있었습니다. 토마스는 집 근처에 흐르는 강과 강가 근처의 사과나무를 자주 관찰하곤 했습니다. 그는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모습을 보며 뉴턴의 중력 법칙에 대해 생각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데이비드 휴메인과 관계 회의론에 대한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그의 호기심 많은 뇌에 새로운 사고를 촉발했습니다. 하루는 토마스가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이 새로운 깨달음을 공유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모두를 강가로 초대하여 작은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는 나무에서 떨어진 사과를 집어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들, 우리는 대부분 이 사과가 떨어진 이유가 중력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힘의 이론에 따르면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사과가 나무에서 자주 떨어진다는 사실뿐입니다. 매번 사과가 땅에 닿는 순간을 목격하면서 우리는 심리적인 습관을 형성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그 내재된 관계를 진정으로 이해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러자 토마스는 다시 설명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나는 매일 아침 해가 뜨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해가 뜨면 나는 닭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닭의 울음소리가 해를 뜨게 만든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는 것은 단지 둘이 함께 발생했다는 사실뿐입니다. 갑자기 마을에 농부잭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토마스, 우리는 아무것도 확실히 알 수 없다는 건가요? 토마스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경험을 통해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흥미롭게 만들지 않나요? 눈과 관계를 제거하게 되면 매일 일어나는 작은 일들에도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모임 후에 마을 사람들은 각자 방식으로 힘의 이론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빵집의 제빵사 메리는 매번 고객이 들어오면 빵이 팔린다고 가정했으나 걔는 고객이 빵을 사지 않고 그냥 냄새만 맡고 나갈 수도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장장이 피터는 매번 망치를 내리칠 때마다 불꽃이 튀는 상황을 더 열정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불꽃이 단순히 망치의 결과라고 여기기보다는 그 순간에 일어나는 다른 가능성을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토마스에게 이 모임은 단순한 이론 강의를 넘어 마을 사람들과 세상을 보는 관점을 나누는 소중한 기회였고 마을 사람들에게는 일상의 인과관계를 다시 생각해보게 만드는 흥미로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을은 작은 변화의 연속이었고 토마스는 사람들이 더 비판적으로 그리고 창의적으로 세계를 탐색하는 모습을 보며 기쁨을 느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한 아름다운 왕국에 치비라는 이름의 꼬마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치비는 모험을 사랑하는 아이로 그녀의 머릿속에는 항상 새로운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하는 궁금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느 날 치비는 계곡을 지나던 중 발 아래에 뭔가 빛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 많은 치비는 그것이 작은 황금빛 열쇠라는 것을 알아듣고 그 열쇠가 무엇을 열지 상상하며 행복에 가득 차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치비는 곧바로 방에서 열쇠를 유심히 바라보며 머릿속으로 여러 가지 생각과 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열쇠로 보물을 찾는다면, 아니면 마법의 문을 열게 된다면. 치비의 상상력은 무한했지만 실제로 그녀가 해야 할 일은 아무도 알지 못했던 오래된 대출서를 열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치비의 동네에는 마법적이며 신비로운 물건들로 가득한 작은 도서관이 있었는데 그곳은 마을 사람들이 고대의 지식을 엿볼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명백하게 그 도서관은 항상 닫혀 있었고 열쇠도 잃어버렸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호기심의 식사인 치비는 그곳이 자신이 찾은 열쇠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밤이 되자 치비는 살금살금 집을 나와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달빛이 도서관 문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고 치비는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문고리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그리고 마법처럼 열쇠는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도서관 안으로 들어간 치비는 고대 의책들과 두루마리가 가득한 것을 보고 입을 다물 수 없었지요.
그녀가 무작위로 집어든 책은 토마스 아퀴나스와 자연법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책을 읽기 시작하니 자연법이라는 것이 인간의 본성에 내재된 도덕적 원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퀴나스는 선은 추구되어야 하고 악은 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책장은 넘길수록 치비는 우리 모두가 어떤 식으로든 이러한 자연법을 마음속 깊이 이해하고 있으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근거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집이 뒤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흠칫 놀란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 소리가 나는 쪽을 향했습니다. 두루마리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있는 책장 위에서 작은 위스프 정령이 있었고 그는 지혜의 수호자입니다. 위스프는 치비에게 속삭였습니다. 치비, 너는 이곳의 운명이었어. 자연법은 내가 알지 못했던 진실을 들려주는 것과 같단다. 비록 이성을 통해 자연법을 이해할 수 있어도 모든 인간은 내재적으로 이 법을 알고 자신만의 방법으로 해석할 수 있단다. 치비는 위스프의 말을 가슴에 새기고 마을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경험과 자연법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치비의 이야기는 마을 전역에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자연법의 개념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선행을 베풀고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치비는 평생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이 배운 지혜를 나눈 작은 영웅으로 기억되었습니다. 이렇듯 아퀴나스의 자연법은 치비의 모험과 함께 사람들 사이에 큰 변화를 불러일으켰고 사람들은 결국 자연법을 통해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었습니다. 치비 덕분에 그 왕국은 더욱 화목하고 평화로운 곳으로 변하게 되었답니다.